한나TV 한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역사 스캔들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바로 3.1운동과 관련된 민족대표 33인과 관련해서 최근에 많이 논란이 있었죠. 아시겠지만 우리 설민석 강사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이 좀 다소 과격하고 33인 대부분이 변절했다. 그리고 태화관은 룸사롱이었다. 술판을 벌였다. 그리고 거기에 손병희의 그 아내분 되시는 주옥경 씨가 마담이었다. 뭐 이런 등등 좀 다소 거친 표현 때문에 사람들이 요즘 말이 많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방송 중에 물어보신 분들도 많고, 정말 태화관이 룸사롱이었나요? 뭐 그런 거. 정말 마담이었나요? 정말 모두 변절했나요? 거의? 뭐 대부분 변절했나요?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막 설민석 씨를 막 무한 디스하려고 이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요. 아닌 건 아니다. 제 의견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역사라는 거는 그것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공공연히 강의를 한다던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너무 과도하게 거친 표현을 쓴다던가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쓴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도 좀 여러 가지 좀 준비를 많이 했고요. 많이 알아봤는데, 먼저 영상을 일단 보시기 전에 일단 이 설민석 씨의 발언이 좀 논란을 일으키긴 했어요. 이 민족대표 33인이 원래 파고대 공원에 가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무력 시위로 변질될 거를 우려해서 태화관으로 장소를 옮겨서 독립선언서 낭독한 뒤 대낮에 뭐 술판을 벌이고, 그리고 이제 택시를 타고 갔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설민석 씨가 그 대중들을 이끌지 못한, 컨트롤 타워가 되지 못한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 그것을 토로하는 부분에서 다소 거친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그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뉴스 보도를 보여드릴게요. 일제강점기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1919년 3.1운동. 이 3.1운동을 촉발한 인물들이 민족대표 33인입니다. 그런데 한국사 스타 강사인 설민석 씨가 민족대표 33인을 폄훼했다며 그 후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민족대표 33인의 후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설민석 씨의 역사 강의를 보고 그의 사무실을 항의 방문한 겁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있어서 안 될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은 고급 요리집인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설 씨의 강의는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룸사롱이 있었습니다. 태화관이라고. 태어나서 그리로 간 거예요. 그래고 거기서 낮술을 막 먹습니다. 설 씨는 태화관을 독립선언 발표 장소로 정한 이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담 주옥경하고 손병희하고 사귀었어요. 나중에 결혼합니다. 둘이. 그리고 마담이 뭐 디시해준다고 안주 하나 더 준다고 오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후손들은 설 씨가 독립선언을 룸살롱 술판으로, 손병희의 셋째 부인인 주옥경을 술집 마담으로 폄훼했다고 지적합니다. 독립운동 하신 선열님들에 대해서 너무 모독 표현 자체가 망언이고 망발입니다. 국사학자들은 설 씨의 강의 내용 일부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축배를 한 잔 들었을 수는 있지만 33인 가운데 상당수가 기독교 쪽의 목사나 장로들인데 또 술판을 벌였다는 느낌의 서술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병희의 셋째 부인에 대한 설명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손병희 선생을 만나서 의동에서 불러서 예주하고 계셨습니다. 3.1운동 당시에는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후손들은 공개 사과를 요구했지만 설 씨 측은 강의를 뒷받침할 사료가 있다며 향후 신중하게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 설민석 씨가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책도 냈는데 여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네, 제가 들고 있는 바로 이 책인데요. 네. 베스트셀러입니다. 초판본을 보면요, 강의 내용과 똑같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적혀 있습니다. 룸살롱,
마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민족대표 33인의 행동을 엉뚱한 행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지난해 출간된 이 판을 보면요, 이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이 모두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민석 씨가 미리 알았다는 거지요. 초판본이 15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하는데 이 팔린 책들을 다 회수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네. 설민석 씨가 워낙 인기 강사고 많은 학생들이 이걸 그냥 사실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저도 설민석 씨의 강의를 자주 방송으로 접했습니다. 볼 때마다 굉장히 재미있고 어쩜 저렇게 설명을 재미있게 잘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제가 취재했던 그 국사학자들도 설민석 씨의 이런 강의력, 재미있는 강의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것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터졌다는 게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강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드러난 오류들을 먼저 수정하는 일이 먼저 진행되어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죠.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쳐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뉴스 잘 보셨죠? 뉴스 소리가 다소 좀 작았던 것 같은데, 예, 저한테 제가 음량을 최대한 키운 거거든요. 자,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을 뉴스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하나 지금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 처음에, 태화관이 최초의 룸사랑이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태화관을 룸사롱이라 표현한 이유는 태화관이 기생 요리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태화관은요, 궁궐에서 대령숙수라는 게 뭐냐면, 이제 궁궐에 그냥 그 왕에게 이렇게 바치는 그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대령숙수예요. 가장 요리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왕실, 궁중 요리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바로 궁중 요리 전문가, 바로, 안순환 씨가 설립한 명월관이 있었습니다. 자, 종로에 명월관이 있었는데, 종로에 명월관이 좀 좁아지고 그러니까 분점식으로 인사동에다 태화관을 만든 거죠. 물론 태화관의 그 자리가 바로 그 이완용의 저택이었어요. 그 저택을 사서 거기다가 이제 명월관의 2호점식으로 분점식으로 태화관을 만든 거죠. 이름이 태화관인 이유는 거기에 태화정이라는 정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태화관이라는 그 정자가 그분이 양파 태화라고 그래가지고 정태화, 그 사람 이름입니다. 그 본인 이름인데 그 사람이 영의정까지 보낸 정태화의 그 정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호가 양파였기 때문에 그 정자를 막 담아내기정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부르기도 했었는데, 그 양파는 사실 먹는 그 양파는 아니고요. 아무튼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재밌게 얘기했다는 건데, 아무튼 태화정이라는 정자가 있었기 때문에 태화관이라는 명칭이 붙은 겁니다. 근데 일단은 그런 요리를 먹으면서도 기생들의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요리 장기가 최초에 생긴 것이 바로 태화관이냐? 그건 당연히 아니라는 거죠. 명월관의 분점식으로 나중에 생긴 것이고, 그러한 요리 장기가 생긴 거는 1898년에 생겼고 1900년도에 설인동에 해천관이라는 게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최초라는 것도 안 돼요. 최초라는 것도 안 되고, 만약에 최초의 룸사롱이라고 표현을 하려면 그전에는 요리집이었는데 태화관이 좀 더 약간 좀 저속하고 여자들이 좀 더 야하게 입으면서 남자들한테 이렇게 막 아양을 떨면서 기생을 끼고 술을 먹는 요즘의 룸사롱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태화관이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최초의 룸사롱이라는 명칭은 일단 틀립니다. 최초가 일단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었고, 어쨌든 그 순화궁이었던, 이완용 소유였던 순화궁을 태화정으로 만든 게 맞고요. 그 역사학자 전우용 씨가 그 SNS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최초의 룸사롱이라는 명예는 요리집이 아니라 별별 색주가나 내외주점에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색주가는 맞는 표현이에요. 색주가는 약간 좀 육아과 가까운 여자들과 술을 마시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색주가. 그런데 내외주점도 사실 룸사롱이라는 표현도 맞지 않아요. 내외주점이란 건 뭐냐면 남녀가 내외한다의 그 내외인데, 내외주점은 이제 원래는 양반이었다던가 양인이었다던가 좀 어쨌든 높은 관직의 부인이었던 그분이 이제 과부가 되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이제 그냥 옆에다가 이제 술상 같은 거 볼 수 있게 만들어놔, 방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인이, 이렇게 메뉴를 여쭈어라. 그러면 하인이 뭐를 드신다고 하옵니다. 그거는 지금 다 팔렸다고 여쭈어라. 이런 식으로 절대 그 손님과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요, 내외주점은. 그 남녀가 이제 유별하다 하여가지고 절대 이제 발을 치고 있는다던가, 목소리만 나온다던가, 얼굴을 서로 맞대지 않아요. 그게 내외주점이에요. 근데 이것도 룸사롱은 아니죠. 그래서 이분도 내외주점이라 말한 건 전 틀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태화관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던 곳이냐면, 태화관은 단체 회식, 아니면은 출판 기념회, 약간 호텔 연회장 같은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태화관은 이런 식으로 생긴 곳이었고, 그때 당시 태화관을 사용했던 제가 신문 기사를 찾아봤어요. 보시면 이거 지금 태화관에서 기독교 장로교 기념 축하 만찬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장로교 아시죠? 기독교 중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이렇게 있는데 장로교가 이제 분파가 나눠지면서 장로교 기념 축하 만찬이에요. 여러분 장로교 기념 축하 만찬을 룸사롱에서 합니까? 여기 혹시 뭐 이렇게 여자가 중간중간 껴있다던가 뭐 약간 룸사롱 느낌의 뭐 그런 사진에서 그런 게 느껴지시나요? 그냥 뒤에 병풍 켜있고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약간 그 결혼식 끝나고 피로연 느낌이 나는데요. 그쵸? 이런 곳이 태화관이었어요. 룸사롱이란 명칭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거기에 기생이 있었다고 해서 룸사롱을 표현을 한다면 또 그럼 기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거기에 있었던 기생분들이 과연 룸사롱에서 일하는 그런 술집 여자라던가 마담의 느낌이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생들이 어떤 수업을 했고 어떻게 기생이 되었는지 제가 그때 당시 이제 그런 구한말에 기생학교에 있는 모던 일본에 나온 기생 수업 시간표 1939년에 나온 모던 일본이라는 잡지에 나온 기생 수업 시간표를 보여드릴게요. 기생이 되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국어, 장문, 회화, 시독회, 서화. 서화는 그 시와 그림을 얘기합니다. 시를 독해야 되고 가곡을 공부하고 일본 이때 당시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일본의 창가도 연습하고 회화, 그림, 잡가, 예법, 성악, 노래를 복습하고 예법 시간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뭐 술을 따르는 법, 차를 따르는 법, 예의를 지키는 법, 이렇게 손님에 대한 예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각종 예의 범죄를 배웁니다. 이것을 공부하는 술집 여자들이 있습니까? 저는 되게 빡빡한 시간표라고 생각하고요. 이때 이 기생들은 이것을 이렇게 기생학교를 다니고 이것에 대한 시험도 봤습니다. 되게 깐깐한 시험도 받고 노래나 국어, 장문, 가곡, 그림에 대한 시험도 봤단 말이에요. 여기에 나온 이 기생들은 1패 기생이라고 해가지고 절대 몸을 팔지 않는 기생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무엇을 하시는 분들이냐면 마치 예능을 하는 엔터테인먼트, 지금의 연예인급의 그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1패 기생이에요. 이제 2패, 3패 기생들이야 이제 2차도 나가고 이제 몸도 팔고 하는데 태화관에서 근무하는 기생들은 그때 당시 명월관과 태화관은 인류 요리집이에요. 마치 이제 연예인들이 기획사가 이렇게 있으면 인류 기획사가 있고 약간 좀 좋은 작품만 뭐 이렇게 접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있죠. 1급 연예인들. 연예인들의 급수로 나눈 거 좀 말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연예인들도 약간 급이 있다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야. 야한 영화 찍지 않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런 1급 연예인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마담이라고 표현하고 술집 여자로 표현하는 건 좀 과격한 표현이고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생들도 나름의 본인들의 그런 메리트가 있었고요. 그럼 기생들은 그럼 그 태화관에서 무엇을 했느냐? 제가 다 신문기사 같은 걸 다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축하 쇼를 해요. 축하 공연을 해요. 여러분 이 의상이 술집 여자 같고 야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단아해 보이는데요. 그냥 이렇게 춤을 추고 그리고 와서 이제 술을 대접을 하더라도 높으신 분들 옆에서 술을 대접하더라도 술을 따라드리고 말동무가 되는 것이지. 일단 여기서 이제 약간의 술집 여자 룸사롱 느낌이 되려면 저고리 먼저 벗어야 돼요. 저고리 먼저 벗어야 돼요. 왜냐면 노출이 기본이거든요. 일단 요즘에 룸사롱에서 일한다, 홀에서 일한다 그러면 홀복이다 그러면
야해야 돼요. 이게 야합니까? 그래서 저는 룸사롱 마담이란 표현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시스루 저고리 정도 입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시스루 약간 이렇게 불 비치는 그런 거 입어주신다던가. 치마도 너무 길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룸사롱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너무 과격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태화가는 피로 현장, 회식 장소, 그때 당시에 결혼식 피로 현장. 물론 친일파들이 많이 드나들긴 했어요. 친일파들의 몰래 이렇게 뒤에서 막 작당하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기생들을 끼로 술을 마시긴 했어요. 하지만 룸사롱이라는 표현은 그 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 회식 룸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둡고 약간 밀폐된 장소고 거기서 왠지 그 여자분의 막 그 저고리에 손 넣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룸사롱이 아니었다는 부분. 그래서 학생들이 룸사롱이라고 들었을 때 그 어둠의 룸사롱을 생각한다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생을 끼고 술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룸사롱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사람들이 기생들이 있었잖아. 술 마셨잖아. 그럼 룸사롱이지. 그런데 지금의 룸사롱의 어감과 그때 당시의 태화관의 모습은 많이 달랐다는 부분을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룸사롱의 표현, 최초라는 말도 틀리고 룸사롱의 표현을 좀 아주 많이 과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텔 연회장. 그냥 그런 부분. 자, 그럼 낮술에 대해서 좀 대결해 볼게요. 기생이 시중을 받으면서 낮술을 막 마신다고 했어요. 술판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당시 33인을 보면은요, 당시에 33인 그분들 보시면은 종교계 분들이 많았어요. 한용운의 맹렬한 독립로 제가 사진을 찍은 부분인데, 종교계, 천도교, 불교, 기독교 인물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막 7명 이런 식으로. 종교인들이 낮술을 마신다.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요즘 교회 다니시는 목사님 분들이 만약에 목사님이 몰래 뒤에서 집에서 몰래 술을 마신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교회에서는 공공연히 술 마시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천주교는 마셔요. 저는 그래서 천주교를 개종했어요. 저는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찔리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술을 마시는 게 찔리고 못 마시게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천주교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미사 끝나고 이렇게 무슨 부활절 같은데 이렇게 막 밥 먹고 부침개 부치고 막 밥 먹고 이럴 때 그 나이 드신 그 분들하고 제가 막 부활 이러면서 건배하고 술 마셔요. 천주교는 대놓고 마셔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술을 마시지 않아요. 금주가 기독교의 대표적인 방침이고 금주 금연이에요. 술 마시고 담배 피면 안 돼요. 근데 그분들이 술잔을 막 술판을 버렸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는 말일지. 왜 갑자기 전화가. 자, 그리고 이게 확실한 고증이 없이는 믿기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건배를 제의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한 뒤 우리 이 거사를 치르기 위해서 건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건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은 최후의 만찬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렇게 자진자수할 거를 이미 계획을 했거든요. 감옥에 갇히기 전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 기독교 대표분들은 이것을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거든요. 이것은 나의 피다 이러면서 술을 마시고 이것은 나의 살이다 하면서 이제 그 빵을 나눠 먹는 최후의 만찬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채팅창에서 어떤 분이 개독은 그냥 술 마신다고 하시는데요. 그거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 일부를 보신 분들 봐가지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대로 된 목사님, 권사님들은 술을 안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본인이 어디 누굴 봤는지 모르겠지만 개독이란 표현도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본인이 기독교를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표현은 좀 거치네요. 그 중에 일부의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그거를 모두 전부로 생각하는 그거는 정말 성급한 일반화는 역사에서 정말 위험한 거예요. 목사님 중에서 성추행을 하고 술을 마시는 나쁜 목사들도 있겠지만 제대로 정말 청렴결백하게 사는 목사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의 그 중에 한 몇 명 때문에 개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그냥 얘기하시는 거는 아니죠.
자, 태화관은 자수하는 자리랑 거리가 먼 거 아니지만 태화관이 자수하는 자리랑 거리가 먼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독립선언서를 낭독할 수 있고 그렇게 좀 일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마치 또 힘들었어요. 근데 태화관은 또 그게 또 보호가 됐던 게 친일파들이 많이 거기에 왔었거든요. 태화관으로 자리를 잡은 이유는 손병희와 관련된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손병희가 태화관의 기생 출신이었던 주옥경과 사귀었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 부분도 주옥경 부분도 이따가 할 거고요. 일단 먼저 낮술에 대한 부분 자꾸 얘기가 여러분 채팅창 보고 제가 딴 얘기로 넘어가는데 자꾸 저도 일단 얘기할 건 먼저 하고서 토론을 이따가 하는 걸로 할게요. 낮술을 먹었다는 부분도 종교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고증 없이는 건배는 했대 정말 술판을 버리고 흥청망청 낮술을 자꾸 먹었다는 부분도 고증되지 않기 전에는 힘들어요. 흥청망청 분위기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이분들은 민족대표 33위는 왕조치하에서 왕 아래에서 거의 생애 대부분을 살았어요. 그러면 국왕에 대한 존경심이 남다르겠죠. 여러분 우리들도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대통령이 요즘처럼 일을 못하지 않은 이상은 존경을 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대통령이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우리가 대통령이 죽었던 장례식 그 시즌에 우리가 막 술판을 벌이고 그랬을까요? 하물며 대통령 장례식 때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조심을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그때 당시는 왕정치하였는데 고종의 장례식이었단 말이에요. 29, 3월 1일, 3월 2일, 3월 3일까지 장례식이었는데 장례식 때 술판을 벌이고 흥청망청 술 마시고 기생을 끼고 술을 마셨을까요? 그 부분은 좀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예의를 갖췄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종의 국상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3월 1일 대낮에 술판을 벌였다? 예법을 무시하고 만약에 33인이 고종의 이 국상 시기에 술판을 벌였다고 한다면 저도 욕할 거예요. 그 부분은 증거를 좀 가져와야지 저도 믿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제 생각으로는 기독교, 불교, 천도교가 모이는 그런 부분에서 사이가 안 좋은 종교가 있어요. 천도교랑 기독교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천도교는 그 전에 동학이라고 불렀었고 동학은 서양 종교를 배척하는 종교였어요. 그럼 기독교랑 천도교는 항상 미묘한 약간의 그 경쟁, 약간 좀 이렇게 좀 미묘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욱더 기독교는 천도교 사람들한테 다 본인의 그런 행동거지를 조심했을 것이고 천도교도 조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천도교와 기독교 그 인물들이 약간 미묘한 경쟁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인물들이 과연 술판을 벌이고 본인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래서 좀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생각합니다. 술판을 벌였다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건배 제의만 했고 분명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반주를 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건배까지만 했지 술판을 벌이고 흥청망청 취했던 부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생을 끼고 룸사롱에서 기생을 끼고 술을 마셨다 그러면 저는 그 부분은 좀 지나치게 과장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 마담 주옥경하고 손병희하고 사귀었어요. 나중에 결혼을 합니다. 그 마담이 DC 해준다고 안주 하나 더 준다고 오라고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당시 주옥경은 거기 태화관에 일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DC 해준다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도 틀려요. 그리고 그때 당시 주옥경은 어디 있었느냐? 우이동 저택에 있었어요. 손병희와 결혼했기 때문에 우이동 저택에서 아내로 내조하고 있었어요. 22살에 결혼을 했고 그래서 거기서 태화관에 일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기생도 아니었고 마담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옥경이 기생 출신이기 때문에 마담이란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기생 수업 보여드렸죠? 그리고 주옥경은 8살부터 기생 수업을 했어요.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이제 기생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기생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주옥경은 이런 기생 학교로 나왔고 명월관 거의 1류 기생이었고 1패 기생이었고 심지어 기생 그 조합의 수장이었어요. 그리고 절대 주옥경은 그런 그 뭐 2차를 나가고 약간 흐트러진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주옥경은 서화의 천재로 불렸고요. 되게 그런
그림과 시를 되게 잘 써가지고 그쪽 재능으로 되게 그걸로 유명했던 기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병희를 만나서 천도교 신도가 됐고 22살에 그 사람의 부인이 됐고요. 이제 내조를 하고 있던 분위기였는데 이미 기생이 아니었고 한 남자의 부인이었는데 이제 신분이 기생이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담으로 표현하는 것도 주옥경 씨한테는 좀 다소 불편한 표현이라는 거죠. 부인입니다. 뭐 세 번째 부인이고 마담이었고 기생을 부인으로 들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병희 씨를 약간 낮추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좀 교주들은 인기가 많아요. 그 부분은 원래 막 어디 교주고 이러면 원래 여자가 따르긴 하는데 뭐 결혼을 여러 번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병희 어쨌든 프라이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구체적인 팩트 없이 그렇게 막 까고 싶진 않아요. 뭐 세 번째 결혼을 했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그런 사생활이니까요. 자 어쨌든 근데 손병희 씨의 부인 그 주옥경 씨는 당시에 기생이 아니었다는 부분과 그리고 22살 이미 그 전부터 우이동에 들어가가지고 내조하고 이제 결혼하고 이제 와이프의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럼 주옥경 씨의 그런 마담이고 막 되게 막 술집 여자 같은 그런 느낌이라면 그 주옥경 씨의 삶에 대해서 좀 돌아본다면 자 일단 손병희 씨와 주옥경 씨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마담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데 그러면은 젊었을 때와 사진 한번 볼까요? 젊었을 때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젊었을 때도 역시 저는 좀 그렇게 네 그렇게 막 술집 여자 느낌은 들지 않는 것 같네요. 자 가족사진입니다. 1914년 가족사진이에요. 이미 이때 결혼하신 거예요. 1914년에 가족사진이 이렇게 있다는 거는 1919년 당시에는 당연히 기생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손병희 씨의 가족사진입니다. 1914년 가족사진. 이미 결혼했었어요. 우이동에서 부인으로서 내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담이란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손병희 씨는 손병희는 감옥에 갇히고 옥고를 치르고 나서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옥사까지는 아니지만 병보석으로 나오고 나서 죽게 돼요. 그러면 3년 동안 감옥에서 3년 동안 이 주옥경 씨는 손병희 씨를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손병희는 이제 병보석으로 풀린 다음에 죽게 돼요. 나이 차이도 많긴 했어요. 근데 죽고 나서는 이 주옥경 씨가 일본으로 넘어가서 공부를 해요. 안정여수 영문과를 나오고 나서 귀국하고 한국 최초의 부인회인 천도교 부인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여성운동가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천도교 부인회를 결성해가지고 이 천도교 단체들끼리 만들어서 민족 계몽운동을 하고 여자들도 공부를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계몽운동을 하고 독립활동을 합니다. 독립군 자금을 마련하기도 하고 이 독립과 관련된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부인회에서. 근데 이 주옥경 씨가 이렇게 나름 독립에 관련된 일을 하고 최초의 여성 운동가로 열심히 일하고 그러다 돌아가셨는데 본인을 마담으로 표현하고 막 그렇게 그 얘기를 만약에 지하에서 듣는다면 좀 화가 나지 않을까? 저 같으면 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태화관에 일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이때 와이프로 저기 우이동 서가에 있었는데 DC 해준다고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저는 시기적으로 틀려요. 만약에 주옥경 씨가 태화관에 일하고 있을 때 만약에 독립운동 선언서 그쪽에서 낭독하고 그때 33인에 모였다면 그건 말이 맞아요. 근데 이때는 이미 결혼하고 한 사람이 아내였는데 마담으로 있어가지고 DC 해준다고 오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틀려요. 일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것도 좀 아쉬운 표현이에요. 무슨 근거로 어떤 시기적인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시기적으로 3일절 1919년 3월 1일에는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주옥경 씨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얘기하고요. 태화관은 현재 어디에 있냐면 그 태화 빌딩이 있어요. 그 인사동에. 제가 이 근처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인사동 자주 가봐서 여기를 아는데 태화 빌딩이 있고요. 그 밑에 순화궁 터라고 돼 있고 여기가 이제 독립선언서 낭독했던 곳이라고 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국사원서대 배울 때도 고급 요리집으로 배웠고요. 제가 대학교 때 교수님한테 얘기 듣기로도 고급 요리집이라고 그랬지 룸사롱 정도까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요즘의 요정은 어떨까? 이 그 요리 기생집, 요리집, 기생을 끼고 술을 마시는 그곳이 요즘은 요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요정으로 남아있는데 그 요정으로 남아있는 곳이 지금도 명월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럼 그 요정으로 남아있는 요즘 정치인들도 가는 그런 요정은요, 여전히 그 여자들이 이렇게 기생처럼 이렇게 한복을 입고 나옵니다. 야하게 입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 2차 같은 거 나가는 거 절대 없고요. 술을 이렇게 따라주고 어느 정도 접대는 하지만 몸을 심하게 터치한다든지 이렇게 벗긴다든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근데 가격 비싸긴 되게 비싸. 거기 나오는 요리들이 다 예전 왕실 요리고 되게 고급진 분위기여서 금액은 되게 비싸. 1인당 적어도 100만 원에서 150 정도 써야지 갈 수 있대요. 근데 그 금액을 쓰고도 여자들 만지지도 못하는데 도대체 왜 가는 것이냐. 그런 고급적인 분위기와 그런 되게 프라이빗한 공간을 원하는 사람들이 가는 건데 왜 그럼 2차를 안 가고 왜 몸에 터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냐 물어보면 그게 전통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그 자존심이 있고. 그렇다면 태화관에 있는 기생분들도 옛날에도 그런 곳이었겠죠? 아, 맞아요. 길상사 제가 예전에 가봤었어요. 길상사가 예전에 대원각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요정인데 제가 그 부분에서 정말 잘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 근처에서 제가 거기 초등학교를 나왔었고 거기에 제 친구가 그 길상사 그러니까 대원각이 길상사가 된 것인데 그 대원각 앞에서 제 친구의 엄마가 할머니 때부터 거기서 미용실을 했어요. 그걸로 돈을 벌었는데 그 기생분들 올림머리 해주는 걸로 돈을 벌었어요. 그럼 그 기생분들이 퇴폐적이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되게 단아하고 그래서 나도 좀 기생에 대한 약간 그런 로망을 초등학교 때 그 얘기를 듣고 그런 로망이 있었거든요. 되게 단아하고 친절하고 되게 고급스럽고 그런 술집 여자와는 달랐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태화관은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분위기가 달랐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요정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룸사롱이라는 표현보다 요정이라는 표현. 저는 학원에서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고급 요정, 요리집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룸사롱이라는 표현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여러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족 대표 33인이 대부분 변절했다? 대부분이란 표현은 여러분 거의 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대부분이란 표현을 하죠? 대부분이란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일부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민족 대표 33인 중에 3명 변절했어요. 박희도, 정춘수, 최린 딱 3명.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이 들어가 있고 증거가 있게 티나게 친일한 사람 3명. 33인 중에 3명이 변절했는데 어떻게 대부분입니까? 아주 극히 소수라고 얘기하고 일부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럼 그 나머지 30분은 어땠는지 알아요? 5명 이상의 옥 중에서 나이가 50세 넘어가지고 옥사했고요. 그리고 3년형을 받고 나서도 계속 독립운동 활동을 했어요. 심지어 남강 이승훈 씨는 오산학교를 세우고 독립운동 적극적으로 했고 한용운 씨도 여러분 아실 거고 너무 억울하죠. 그분들은 대부분 변절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소수라고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최남선 얘기하죠. 최남선은 33인에 들어가지 않아요. 최남선은 48인에 들어가요. 백업 요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도움 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 그 33인은 본인들이 다 스스로 자수하고 나서 그럼 그 뒤로 독립운동을 이끌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백업 요원을 미리 뒀어요. 그래서 토탈 다 포함하면 48명이에요. 그럼 이 48명 중에 다 변절한 사람을 다 얘기한다면 최린, 박혜도, 정춘수, 최남선, 현상현까지. 최남선은 아시죠? 해외에서 소년에게 최남선은 독립운동 그 선언서를 심지어 이제 쓴 사람으로 유명한데 안타깝게도 변절했습니다. 최남선 같은 경우에는 조선사 편수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식민사관으로 그렇게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욕먹어도 싸요. 현상윤 씨도 이제 그 백업 요원 중에 한 명인데 민족대표 48인 중 한 명인데 한국시민화 의무교육을 주장했고 교육자였거든요. 웃기게도 이 현상윤 씨는 현재 동양그룹 현지현 회장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이 현식 집안이 다 스탠퍼드 대학 나오고 다 좀 내노라는 고려대학교 그 교수들도 있고요. 아무튼 다 교육 쪽에 있고 동양그룹 회장 증조 할아버지예요. 이런 부분 진짜 안타까워요. 친일파 쪽 분들이 다 거대한 그런 그룹 아니면은 뭐 다 이렇게 그 대학교 총장
지금 정치인분들의 거의 7, 80%가 친일파 후손이라는 거. 왜냐하면 친일파였기 때문에 그들을 공부시킬 수 있었고 유학 보낼 수 있었고 어느 정도 정치라던가 종교 쪽에 그 종교 그리고 대학교 같은 그런 교수까지 할 수 있는 학벌이 됐었겠죠. 이때 당시 독립운동 하면은 공부 못 시켰거든요. 오산학교는 이제 약간 독립군들을 배출하는 그런 학교였고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다 가난했고 그래가지고 독립군 진짜 독립활동했던 분들의 후손들은 진짜 뼈 빠지게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대표적으로 안중근 의사의 자식들은 정말 힘들게 살았죠. 심지어 그래가지고 안중근 의사의 아들은 나중에 일본에 의해서 변절하게 되잖아요. 너무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이씨 난 모르겠다. 아버지가 아무리 의사면 뭐하냐. 우리 집에서는 우리 가장 노릇도 못하고 우리 어머니는 굶고 있는데 나 친일할 거야. 그래서 친일했어요. 안중근 의사의 아들은. 그거에 관련된 뮤지컬도 있거든요. 아무튼 지금 이 48인 중에서 이렇게 변절자 5명입니다. 그래서 48인에서도 5명, 33명에서도 3명이기 때문에 최림, 박희도, 정춘수가 33인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민족대표 38인 중에서 최남선, 현상윤까지 포함해서 5명이기 때문에 일부 변절했다. 소수가 변절했다고 이게 좀 수정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변절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거 되게 유명하신 분이 그렇게 책을 썼는데 그거 틀린 거예요. 그거 정말 틀린 겁니다. 그러면은 억울하게 독립운동 하다가 돌아가신 민족 대표분들이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하나하나 그거 다 쓰느라고 막 지금 자료를 되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몇몇 분 읽어드릴게요. 민족대표 중 가장 어렸던 31세 김창준은 추록 후 1925년에 함경부터 영성 주재소 습격 사건을 일으켰다가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신의주 형무소에서 복역했다. 그리고 당시 58세였던 민족대표 양한묵은 감옥에서 신문을 받다가 옥사했다. 54세 박준숙은 복역 중에 역시 사망했다. 천도교 교주 손병희는 복역 중 건강이 악화돼서 병보색으로 풀려나고 곧 사망했다. 31세였던 당시 이갑성은 일제 신문 중에 이런 말을 했다. 나는 감옥에서 짐승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 감옥은 지옥 이상의 지옥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라고 58세 양한묵이 감옥에서 옥사했을 때 충격을 받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사 신흥식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등 일제 비협조한 탓에 여러 차례 투옥을 했다. 천도교 홍병기는 추록 후에 만주로 가서 고려혁명당 고문으로 독립운동을 이어가다가 신의주에서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고 그 손자는 닭튀김 장사를 하다가 계속 실패하고 공공근로 같은 걸 하면서 그 자손들은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했다고 해요. 목사 김병주는 상하이로 망명한 임시정부에 가담했고요. 그리고 건동진은 독립이 될 때까지는 어떻게까지 독립운동을 할 거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했고 남강 이승훈 씨는 워낙 유명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립운동 이렇게 이쪽으로 빠진 분들이 많은데 민족대표 33인이 대부분 변절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생각을 제발 바꾸시기 바라요. 이거는 정말 제가 여러 가지 책도 찾아봤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 외할아버지 잠시 독립운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 그런 책자들도 있어요. 그치만 저도 그렇고 끈기가 없으셨어요. 산에 숨어 있다가 너무 배고파 이래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돌아가신 건 식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집안은 배고픈 거 못 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외할아버지가 계속 독립운동을 하셨으면 저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었겠죠? 길게 하시지 좀만. 그러면 대학도 쉽게 갔을 텐데 좀 더. 그래서 저도 약간 끈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외할아버지를 닮지 않았나. 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길게 못하는. 아무튼 그래도 어쨌든 외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신 건 하신 거잖아. 배고프셔서 내려오셨지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억울해요. 독립운동을 했다는 부분을 인정해 달란 말이지. 길게 못하셨지만. 국가유공자선 병역 혜택 그렇게 전 여자니까 생각하는 게 어렵지만 그래서 아무튼 독립운동에 관련 부분에서 제가 댓글들을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33인을 폄하하는 부분 진짜 많아요. 욕을 되게 많이 해요. 3.1 만세운동이 한창일 때 민족대표라는 사람들이 꼰대들이 막 33인은 콧배기도 안 보이고 술과 밥 먹으면서 딸랑 독립선언문만 낭독하고 셀프 투옥했다.
태화관의 선언서 낭독보다는 일본 경찰 앞에서 당당히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정지용 씨가 더 대단한 분 아니냐. 33일에 한 게 대체 뭐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엄청나게 댓글을 다시는데, 한 게 있다면 독립선언문을 만들고 독립자금을 만들어서 3.1운동을 모의했다는 게 최고로 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무력 시위가 되는 거를 조심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때 당시 무단 통치였죠. 만세 부르고 독립운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때 당시는 헌병 경찰 통치였기 때문에 태형이라고 그래서 바로 즉결 심판이 가능해요. 만세 부르잖아? 그럼 바로 그 공봉으로 때려 죽일 수도 있었고요. 즉결 처분이 가능했어요. 만세 운동하면 잡혀가고 무조건 죽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하고 만세를 일으키긴 하는데, 우리는 그때 당시 목적은 국지적으로 우리의 그런 독립의지를 밝히려고 했던 게 목적이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뭐 외교고문 스티븐스가 조선은 일본의 독립, 일본의 독립이래. 일본의 그 식민지 치하에 되게 만족한다, 행복해한다, 고마워한다고 막 그렇게 소문을 내고 있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조선은 미개하니까 막 일본의 이런 근대화에 되게, 일본이 근대화 시켜주고 식민지에 만족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린 끊임없이 독립을 원하고 우리는 그걸 바라지 않는다는 거를 밝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진실에 대해서 저는 이 만화가 맞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그날의 진실에 관련된 만화입니다. 보세요. 학생들의 피가 뜨거우니까 막 여기 계시면 어떡합니까? 공원에서 기다립니다. 자네들이 흥분해서 자칫 폭력시 사태가 벌어질까 걱정돼가지고 우리끼리 여기서 조초리 선언식을 치르기로 했네. 자진 해산하게나. 황당한 거지. 지금 막 피 끓는 이 청년들은. 뭐라고요? 선언식이 끝나면 모두 자수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하겠네. 일본에서 욕보는 건 우리들을 욕하니까 우리가 이제 옥사는 우리만 치르겠다. 함께 준비한 독립선언식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다니. 저희라도 진행하겠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이제 나가셔가지고 만세에 오르고 파고다 공원에서 만세 시위가 일어난 거였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박근혜 퇴진을 바라면서 촛불 시위를 했죠. 저도 그때 팬분들과 같이 나갔는데, 촛불 시위를 우리가 했을 때 촛불을 들고 거짓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거짓은 침몰하지, 누가 눈물 나려고 그래. 최근에 그 세월호 인양 때문에 이 노래 들으면 좀 눈물이 날 것 같아. 어쨌든 그걸 부르면서 우리가 촛불만 들고 있었던 거는, 쌍욕하지 않고 거칠게 우리가 폭력적으로 하지 않고 촛불만 들고 있었던 거는, 그것이 다 자칫 폭력 시위로 비춰져서 우리가 폭도로 비춰질까봐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화가 나지 않아가지고 촛불만 들고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갑자기 그때 갔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평화 시위를 했기 때문에 탄핵이 된 거지, 만약에 거기서 우리가 막 청와대에 가가지고 막 갑자기 막 우리가 막 바리게이트 막 친구를 넘고 청와대 가가지고 막 우리가 난리를 쳤으면 이런 결과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서 만세 시위를 안 한 거지, 이 지도자들이 쫄아가지고 나 더 떨려, 괜히 우리가 만세 시위 해가지고 내가 피해보기 싫어, 그래서 나는 독립선언만 조용히 낭독하고 빨리 자진 자수할래. 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택시요? 택시 타가지고 그 비싼 택시를 타고 갔다 그거 가지고 막 까시는데, 택시요? 제가 만약에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최후의 만찬을 먹고 나 감옥 가면 나도 고급 승용차 타고 가고 싶어. 마지막인데. 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때 당시 일본에서 이제 자수하고, 우리 이제 자진 자수할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인력거를 대령했거든요. 근데 손병희 씨가 자동차 가져오라고. 근데 그 부분이 저는 막 철없는 간지. 난 자동차밖에 안 타. 무슨 인력거야. 난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는 당당하다. 우리 자동차 타고 가겠다. 전 택시 타고 가실만 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아도 마지막 길에 좋은 차 타고 가고 싶어요. 만약에 자수하는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독립운동하다 자수하는데, 만약에 요즘으로 쳤으면 오토바이 타고 왔으면 차 가져오라고 하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저는 그런 쪽 방향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사일에 대해서 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거사일을 정한 부분도 이제 서민석 씨는 3월 1일 일요일이 쉬는 날인데 안 돼요. 3월 2일은 쉬는 날이니까 3월 1일로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정했다고 했는데 거사일은 원래 국장의 3월 4일을 하려다가 국장의 3월 4일을 하면 우리가 돌아가신 폐하한테 신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루 앞당기죠. 그랬더니 3월 2일은 일요일이 아닙니까? 기독교인분들은 일요일은 안식일이라고 해가지고 일요일에는 뭔가 일을 하면 아예 안 됐었어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3월 1일로 합시다 정한 거예요. 대충대충 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좀 저는 재미를 위해서 극화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민석 씨 강의는 제가 봐도 너무너무 재밌고 귀에 쏙쏙 들어와요. 저도 되게 존경해요. 제가 지금 오늘 서민석 씨가 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디스를 하고 그거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제가 서민석 씨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역사를 서민석 씨처럼 재미있고 되게 몰입도 있게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TV에 나와서도 역사에 대해서 정말 잘 얘기해 주셨고 역사의 대중화, 사람들이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데 정말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전 지금도 존경해요. 저는 제2의 서민석 같은 그런 여자가 되고 싶고 제가 인터넷상에서 저도 많은 강의를 올려서 좋은 강의를 올려서 서민석 씨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제 롤모델이에요. 그치만 그분이 아무래도 연극영화과 나와가지고 그렇게 극화를 시키고 그렇게 재밌게 얘기하는 거 참 잘하세요. 발성도 좋으시고. 근데 극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지금까지 참 잘해오셨는데 이번에는 단어 선택을 너무 과격하게 선택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 강의의 파급력이 학생들은 그거 듣고 맞네 룸사롱이었네 민족대표 다 대부분 변절했네 어이없어 그렇게 그냥 100% 진짜 학생들은 백지예요. 백지이기 때문에 그대로 100% 받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몇 번이나 봤는데 뭐 마담이 DC해준다고 오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학생들이 하하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린 학생들 목소리예요. 그래서 그 강의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그 사람들이 들었대요. 그런 학생들이 들었대요. 그럼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거 들었을 때 100% 그냥 흡수하죠. 그럼 그거 위험한 거거든요. 맞아요. 너무 조미료를 너무 많이 치셨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굳이 롬사롱이란 저속한 표현을 썼어야 했느냐. 굳이 주옥경 씨를 마담으로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막 그렇게 꼭 얘기를 하셔야 됐을까. 좀 저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정말 이번 사건은 전 좀 아쉬워요. 이번 사건은 저는 서민석 씨 편을 들어드릴 수 없어요. 쉴드를 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번에 그래도 저는 다소 다행이다라는 표현은 한동안 계속 실검에 이게 있었고 사람들이 막 33인에 대한 진실, 태화관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주옥경 씨와 송병희 씨에 대해서 많이 검색을 해보고 학생들이 진짜 궁금해서 정말 룸사롱이었을까? 그런 궁금한 때문에 알아보고 사람들이 막 그것에 대해서 막 댓글 논쟁을 하고 그러면 논쟁을 하려면 내가 말빨리 이기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많이 검색해보고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어그로라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인 건 아니었겠지? 어쨌든 그 부분은 좋은 어그로예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민족TV 33일에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어그로라고 생각합니다. 3.1운동은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대천리의 정말 큰 사건이고 여러분 이 3.1운동 아까 지금 얘기를 했죠. 3.1운동이 무력시위로 변질될까봐 걱정돼서 이렇게 태화관에서 독립선서를 낭독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무력시위로 변질이 됐고 제가 요즘 제암리 학사사건에 대해서 되게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영상을 만드느라고. 그것 때문에 보복으로 제암리 학사사건은 초토화됐어요. 제암리 그 지역은. 제암리 교회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문에 이렇게 못질을 하고 나서 불 지르고 그거 막 안 죽으려고 나온 사람들 다 총으로 쏴 죽였어요. 일본 애들이. 그렇게 보복했어요. 보복은 누가 당합니까? 일반 대중들, 백성들이 당합니다. 그거를 막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실제로 정말 우리 3.1운동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옥고를 치렀는지 몰라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거칠게 막 거칠게 3.1운동을 하고 응집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국제적으로 조선은 독립의 의지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필하긴 했지만
물론 이 민족대표 33인이 어차피 이렇게 3.1운동이 무력 시위로 변절되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될 거였으면 그냥 감옥에 가지 말고 제대로 이끌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 이거를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 부분은 아쉬워요.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가 너무 강했고 만세운동이 전국으로 이렇게 확산될 거였으면 그냥 차라리 그냥 감옥에 가지 말고 그분들이 이끌지. 그럼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이분들은 이렇게까지 확산될지 몰랐던 거지. 그걸 막으려고 했던 거였던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또 욕을 먹을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역사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고 어떻게 후대에 그렇게 전해질지 모르는 건데, 그분들이 그것까지 다 예견할 수는 없었겠죠. 33인 중에서 변절한 사람들은 당연히 욕을 먹어도 쌉니다. 하지만 변절하지 않고 옥고를 치르고 그 뒤로도 독립운동을 했었던 그 나머지 33인분들에 대해서는 욕할 수 없습니다. 감히 우리가. 독립운동은 여러 가지의 독립운동이 있어요. 그거는 설민석 그 강사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동주 얘기를 하면서 시로서 이렇게 저항하는 것도 독립운동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각자 맡은 곳에서 할 수 있는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나는 피가 뜨겁고 나는 무력적으로 막 독립운동을 하고 싶다. 그럼 일본 그런 막 친일파나 일본 사람들 이렇게 암살하고 다니는 독립운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뒤에서 그런 관련된 거 독립과 관련된 글을 쓰거나 시를 쓰는 것도 독립운동이고, 이분들도 종교인이잖아요. 종교 지도자고 막 목사님이나 막 이렇게 막 교주나 그런 사람들이에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오냐오냐 막 되게 좀 그런 대우를 받던 사람들인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2, 3년 동안 있는 것도 되게 힘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옥살을 했지. 그래서 그분들 나름의 독립운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 그들을 이끌지 않았다고 해서 무차별하게 욕한다는 거는 뭐 해석의 다양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조건 욕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설민석 씨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설민석 씨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일부 그냥 자 이름도 모르는 그런 강사분이 이런 얘기한다고 절대 이렇게 이슈되지 않거든요. 이거 지금 일은 설민석 씨 유명세고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내가 만약에 그랬다고 이렇게 됐을까? 그 부분은 부럽네요. 아무튼 이번에 여러분들이 많은 의논과 얘기를 하면서 이 우리 독립운동, 이 민족대표 33일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이제 설민석 씨는 이번 일은 좀 단어 표현이 정말 너무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 앞으로 강의를 하실 때 조금 더 단어 표현에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많이 느꼈어요. 저도 유튜브에 강의를 올리는 사람으로서 나도 좀 너무 가끔 나도 삘 받아서 좀 표현할 때 너무 나도 좀 저는 그런 표현 저도 많이 써요. 저는 야사 중에서도 야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지중왕 대물 막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저도 표현을 할 때 나도 조심해야겠다 그런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저희 엄마한테도 카톡 왔어요. 엄마가 이 사건 보면서 너도 강의하면서 얘기 조심해, 훅 가더라 막 이러면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카톡을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심해야겠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얘기는 여기 정도까지고요. 이제는 자유로운 토론을 좀 나눠보도록 하도록 여러분들 생각에 대해서 토론을 얘기하도록 할게요. 준비한 건 되게 많은데 이 정도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제 유튜브 댓글에서도 좀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지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좀 반박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역사라는 거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존재해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그거를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그것이 만약에 왜곡되고 문제가 있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옳은 일이고, 역사는 원래 그렇게 다양하게 해석하면서 그게 발전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다른 강의로 여러분 찾아오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